6월 9일 목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세계은행에 이어 OECD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4.5%에서 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OECD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7%, 물가 상승률은 4.8%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2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TD증권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연말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IA 주간 원유 재고가 202만 5천 배럴 증가한 가운데 유가는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세계 최대 원자재 중개업체 트라피구라 CEO는 국제유가 150달러를 전망했습니다. CNBC는 캐시우드가 최근 2주간 테슬라 주식 5만 주 이상을 매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대에서 곡물 60만 톤을 약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의 홍성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우려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전일 세계은행에 이어서 이번에는 OECD까지 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건데요. 여기에 오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한 때 3.04%를 돌파하면서 이 미국 증시를 둘러싼 변동성이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저희와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우려에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8% 하락하며 32,000선 아래로 떨어졌고 S&P 500 지수도 1% 빠지면서 4,1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7% 떨어지며 12,000선을 간신히 지켜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날 유럽 주요국 증시는 경제 성장 둔화 우려 속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는 0.8% 하락하며 6,400선에 또 독일 닥스 지수는 0.7% 내리면서 14,4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시아 쪽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전일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특히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중한 때 상승폭을 0.5%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후 중에 하락 전환하며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반면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다가 0.1% 오른 870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중국 증시는 당국의 기업 규제 완화 소식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0.6% 오르며 3,200선에 또 홍콩 항생지수는 2% 강하게 뛰면서 22,0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또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는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3월 이후에 세 달 만에 28,000선 구간을 회복한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국채금리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오늘 10년물 국채금리 장중한 때 3.04%를 뛰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3.03%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통화정책이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2.77%에서 거래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좀 전반적인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일단 미국 증시는 중국 정부의 무역 둔화 언급과 OECD의 글로벌 성장률 하향 조정 여파로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면서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때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가운데 인텔이 이어서 크레딧 스위스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IB 부분 실적 부진을 언급을 하자 시장 참여자들은 경기 침체 이슈에 따른 기업 이익 둔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매물이 출회되었습니다. 특히 국채 입찰에서 채권 수요 둔화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이 확대되자 낙폭이 좀 더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가 0.81%, 나스닥이 0.7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경기 침체 리스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실적에 대한 우려도 미국 증시를 압박한 것 같은데 좀 세부적인 상황도 짚어주시죠. 일단 중국 상무부 차관이 전일 중국의 대외 무역 안정화가 물류 문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출입 모두에게 부담을 받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세계은행에 이어서 이날 OECD에서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글로벌 GDP 성장률을 지난 12월 4.5%에서 하향 조정한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를 더욱 자극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 인텔의 CFO가 매크로 환경이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으며 고객들이 재고 수준을 줄여 칩에 대한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을 하자 급락했고요. 이런 시장 참여자들에게 경기에 대한 우려를 더욱 자극시켰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도 시장 변동성 확대로 IB 부분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자 금융주 전반에 걸쳐 매물이 처리되었고요. 이는 결국 경기 둔화 이슈가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목의 하락을 부추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에 의하면 2분기 S&P 500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3분기 이후에는 10%대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시장의 우려가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이 변동성이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장 미국 증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한 타겟에 대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타겟이 타경생자보다는 임의 소비재 매출이 높은 편인데 이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의 임의 소비재 지출을 줄이면서 타겟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장 타겟의 경우는 0.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스피릿 항공이 오는 30일로 주주총회를 연기했습니다. 그동안 제트블루와 프론티어 항공과의 경쟁적인 인수 제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오늘장 스피릿 항공은 2%가 떨어졌고 제트블루의 경우도 4%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비디오 스트리밍 업체 로쿠가 넷플릭스에 인수될 가능성이 로쿠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장 로쿠는 무려 9%나 올랐고요. 넷플릭스의 경우는 2%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TSMC는 올해 매출 성장률이 30%에 달해 작년 성장률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요는 견조하다는 설명인데요. 오늘장 TSMC의 경우는 0.3%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흐름이 좋지가 않은데요. 인텔이 5%대가 빠지면서 다우지수 편입 종목 가운데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모더나가 새로운 코로나 부스터샷이 현재 백신보다 오미크론 변이에 더 강력한 보호 효과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모더나는 2% 오름세 나타내며 마감했습니다. 어제 미국 FDA가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오늘장 노바백스의 경우도 5%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도큐사인 주가가 오늘장 2.6%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는 0.7%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주가 흐름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장 테슬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1.2% 상승하며 725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담배 회사 알트리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담배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오늘장 알트리아는 8%나 크게 떨어지며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이 충전 단자를 통일한다는 소식에 애플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애플의 경우는 0.5%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웨드부시가 어퍼몰딩스에 대한 시장 수익률 하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쟁 심화와 이커머스 매출 둔화를 우려했는데요. 오늘장 어퍼몰딩스는 4%나 좀 크게 떨어진 모습입니다. 한편 미국의 메모리 저장 장치 제조업체인 웨스턴 디지털이 플래시 메모리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사업의 분할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장 웨스턴 디지털은 4%로 좀 크게 빠진 모습이고요. 또 바클레이즈가 우버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경기 후퇴 상황 속에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오늘장 우버는 2% 상승 흐름 나타내며 마감했습니다. BMO가 아마존을 다시금 최선호주로 선정했습니다. 소비자 이커머스와 사업 클라우드 서비스를 계속해서 잘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했고요. 오늘장 아마존은 다만 1.4%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알파벳에 대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와도 알파벳 주가는 리스크 대응을 잘할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오늘장 알파벳의 경우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AT&T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워너미디어 기업 분할 이후로 AT&T 재무 성과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오늘장 AT&T의 경우는 0.4%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끝으로 오늘장 11개 섹터 가운데 부동산주가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그중 에퀴닉스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3%로 좀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살펴봤고요. 원자재 시황은 최보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제유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봉쇄령에서 점차 빠져나오면서 중국에서의 석유 수요 증가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서 공급이 크게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뿐 아니라 미국에서의 석유 수요도 더욱더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 유가는 다시 한번 정점을 찍었습니다. 오늘장에서 WTI는 122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123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미국산 천연가스의 재고가 줄어들기도 했고요.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천연가스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어제 천연가스는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다시 한번 7%대 급락했는데요. 특이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EQT의 CEO가 천연가스의 수요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급량은 충분히 이를 뒷받침해 줄 수가 있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농산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두와 대두유입니다. 대두는 최고치를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대두와 대두유 모두 올랐습니다. 가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두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1,741센트, 대두유는 83센트 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의 주요 재배 지역인 테네시와 오하이오 그리고 인디애나 북부에 걸쳐서 많은 양의 비가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6일에서 10일가량 미국 중부와 남부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까지 전해드리니까요. 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작물의 향후 생산량을 예측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옥수수 가격 한번 보도록 할게요. 0.85% 정도 상승했습니다. 763센트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농무부의 작물 재배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밀의 재고량이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밀 가격의 하락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인 만큼 아직은 가격에 반영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장 밀 가격 볼게요. 1,075센트 선 터치했고요. 0.3% 정도 크지 않은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음은 커피 알아보겠습니다. 이 커피의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에 건조한 기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생산의 차질이 빚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작년에 브라질에는 건조한 대기 상태에 더해서 서리까지 내리면서 이 커피 재배에 한 차례 타격을 입은 바가 있는데요. 이 날씨는 그 해뿐만 아니라 그 당시를 기준으로 2년 뒤까지 재배 환경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역시 앞으로의 전망이기 때문에 아직은 가격을 좌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 커피 가격 볼게요. 0.69% 정도 떨어졌습니다. 약보합권이고요. 230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설탕 알아보겠습니다. S&P 500의 1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브라질 남부의 설탕 생산량은 217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2% 감소했습니다. 또 설탕 생산에 사용되는 사탕수수의 생산 비율도 42.4%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낮아졌는데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하반기에 재분소들이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장 설탕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합권이고요. 0.05% 정도 올랐습니다. 큰 폭은 아닙니다. 18센트 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귀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리는 별다른 소식은 없었습니다. 다만 새로 발표된 곡물 보고서에 따르면 유당 불내증을 앓는 소비자들이 점점 더 일반 우유보다 귀리 우유를 선택함에 따라서 앞으로 귀리의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 귀리는 다른 곡물에 비해서 재배하기가 쉽기 때문에 많이 선호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돼 있었습니다. 귀리 가격 볼게요. 오늘장에서 1.2% 하락했습니다. 660센트 선 터치했습니다. 마지막 농산물로는 원목 알아보겠습니다. 원목은 역시나 전통적인 이유였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택 시장이 위축되면서 원목의 가격도 끌어내렸습니다.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5% 정도 낙폭을 키웠습니다. 575달러 선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금속 원자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입니다.
금은 역시나 연준의 금리 인상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올랐는데요. 큰 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1,855달러 선 기록했습니다. 은은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큰 폭은 아니고요. 약보합권이었습니다. 22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백금 알아보겠습니다. 백금도 중요한 소식은 없었는데요. 새로운 연구가 보고됐습니다. 백금은 촉매제로서 매우 좋은 물질이지만 비싸기 때문에 대규모로 사용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비용 없이 미량의 백금만을 사용해서 강력한 반응을 생성할 수 있다는 연구가 실시되면서 보다 더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오늘장 백금 1,007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아연 알아보겠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뱅크 홀리데이와 플래티넘 주빌리 뱅크 홀리데이로 인해서 지난주 LME 시장에서 아연의 거래 일수는 3일에 불과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의 악영향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추이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아연 가격 볼게요. 0.65% 정도 올랐습니다. 3,821달러 선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주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의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에 주석 재고는 감소했지만 이번 주에는 반등해서 주석의 재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주간 주석 재고는 33.28% 정도 증가한 2,700만 톤으로 한 달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지난주의 여파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주석 가격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37,100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고요. 이어서 ETF 시황이 이어집니다. ETF 시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미국장 특징 ETF들을 살펴볼 건데요. 이날 상승은 중국 관련 ETF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기술주와 바이오 부문에서 상승세가 나왔고요. 반면 터키와 글로벌 해운 관련 펀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ETF들 움직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날 뉴욕에 상장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주가는 중국 당국이 게임 업체들의 온라인 게임 판호를 발급해줬다는 소식에 14% 이상 상승했습니다. 텐센트 뮤직의 주가도 5%가량 함께 뛰어올랐는데요. 크레인시어스에서 운용하는 중국 인터넷 ETF K-웹이 이날 5%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펀드는 기술주 중에서 본사가 중국에 있거나 중국 내에서 수익이 50% 이상 발생하는 종목 중 거래량과 시가총액 조건을 달성한 기업들을 추종하는 CSI 지수를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2013년 7월에 출시된 이후 총 6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자산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운용 보수는 0.7% 정도인데요. 다만 올해 들어서는 7.8% 내렸고요. 1년 동안도 51%가량 내리고 있습니다. 이 펀드는 42.5%를 소비자 서비스 기업들, 그리고 36.6%는 기술주, 이렇게 해서 두 분야를 위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크게 오른 알리바바를 10% 이상 담고 있고요. 텐센트 홀딩스 역시 10%가량 담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징뚱닷컴과 바이두, 메이투안 등의 기업들이 들어있는데 오늘 장에서 해당 기업들 모두 꽤 강하게 상승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 2022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열리면서 바이오 업계가 들썩였는데요. 또한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는 미국 샌디에고에서도 전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를 꼽히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 등 신흥 강자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 바이오 ETF CHNA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롱카 인베스트먼트에서 제공하는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바이오 기업에 특별히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다라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파마론 베이징과 킨토제약 등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도 많았고요. 우시 앱테크와 우시 바이오로직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펀드 추종 지수의 각 종목들은 대체로 2에서 3%대 비중으로 고르게 편입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락한 펀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공격은 지난 2월 이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에 차질을 빚도록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와 터키 정부 당국자들이 만나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큰 해결책이 없이 논의가 마무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터키는 그동안 러시아와 서방국 사이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여 왔는데요.
관련하여 오늘장에서 토로소 펀드에서 운용하는 터키 관련 ETF TUR은 그래프 보시면 6% 이상 하락하여서 20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MSCI 터키 지수를 추종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8% 상승하였고 1년 동안은 오히려 13%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글로벌 해운 ETF 또한 하락했는데요. 티커명은 연산이 쉬운 BOAT 보트입니다. 보트 ETF는 수상 운송 산업에 노출되도록 수동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화물과 건화물, 석유 및 천연가스 운송에 수익을 창출하는 글로벌 상장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운영 보수는 9.69% 정도이며 작년 8월 3일부터 거래가 시작된 토로소 인베스트먼트의 펀드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18%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상승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 짚어봤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자세한 소식들 바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마켓워치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경제 지표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2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고 또 OECD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미국의 4월 도매 재고가 전월 대비 2.2%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건수, 즉 모기지 수요입니다. 전주 대비 벌써 한 6.5% 빠졌다고 하는데 22년 만에 최저 수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신청 건수가 2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지 시각 8일 모기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모기지 신청 건수는 지난주 대비 6.5% 하락했습니다. 이는 계절 조정을 반영한 수치인데요.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22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외에도 재융자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 6% 감소했는데요. 이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75%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외에도 주택 매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 건수는 지난주보다 7% 내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락한 배경에는 모기지 금리 상승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계속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뒤 모기지 금리는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요. 64만 7,200달러 이하에 대한 30년 고정평균 모기지 금리는 평균 5.33%에서 5.40%로 상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엘칸 모기지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금리가 4주 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모기지 신청 수요를 억누를 정도로 매우 높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모기지 금리 상승에 따른 주거비 상승은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와 관련해 주택금융 수요가 금리 인상과 집값 상승으로 현저히 낮아진 건 사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택시장 전체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공급이 빠듯해 급격한 가격 하락은 없을 거란 판단입니다. 네, 금리가 인상되는 동안 이 모기지 금리와 또 수요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로이터 통신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ECB 유럽 중앙은행의 이 중립금리 언급 빈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 또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는 주식거래 플랫폼 규제 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캐시 우드 돈남 언니로 알려진 인물이죠. 최근 2주 사이에 이 하락장에서 테슬라 주식을 무려 5만 주를 추가 매입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2주라고 하면은 최근 테슬라가 고점 대비 한 40% 빠진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매입을 했다. 어떻게 보면 좀 현명한 투자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은 ECB의 정책회의입니다.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중립금리, 그리고 각종 긴축 정책까지 좀 다양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내용 좀 전해주시죠.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정책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이 현지 시각 9일로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르면 7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로이터는 유럽중앙은행이 중립금리를 언급하는 횟수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현재 인사들 간 의견이 나뉜다고 분석했습니다. 중립금리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없이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금리 수준을 의미하는데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3분기 말까지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는 오는 7월과 9월에 각각 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는 걸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중립금리가 어느 선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습니다. 한편 프랑스와 빌르루아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중립금리를 1%에서 2%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매파 성향이 강한 페테르 카즈미르 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2%에 가까운 수준을 예상하는데요. 스페인의 파블로 에르난데스 데코스 중앙은행 총재는 1% 혹은 1%를 웃도는 수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시장이 현재 연말까지 유럽의 금리가 1.8%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일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도 좀 발빠른 소식 전해주실 것 같고요. 다음은 SEC의 이 주식거래 플랫폼 규제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오늘 행사의 컨퍼런스에서 해당 내용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겼습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로빈후드와 같은 주식 소매 투자 플랫폼을 규제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현지 시각 8일 파이퍼 샌들러가 주최한 컨퍼런스에 참여해 관련 규정을 공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PFOF 관행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PFOF는 고객의 주식거래 주문 정보를 증권사에게 팔아 수익을 내는 시스템인데요. 로빈후드는 이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시타델이나 버추와 같은 증권사에 주문 정보를 넘기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런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바 있는데요. 특정 증권사에 이익이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공개된 규제안은 관련 기업들이 증권사 수수료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일종의 경매 시스템을 도입해 증권 거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로빈후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사업 방식을 통해 거래 수수료 면제와 같은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변하게 되면 이런 혜택은 사라지게 되고 결국 피해를 받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SEC와 로빈후드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러시아와 터키 외무장관 회동이 곡물 수출 돌파구 없이 종료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런 가운데 유엔은 기아 위기를 경고하면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를 호소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러시아 사업을 대폭 축소하면서 제품 판매 중단 조치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자, 돌아와서 세 번째 아이템은 이 러시아와 터키 외무장관 회동입니다. 사실 이번 회동에서 어떻게 보면 이 곡물 수출 돌파구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하시는 분들 많았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돌파구가 없이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곡물 수출 협상 기대감에 시작된 러시아와 터키 외무장관의 협상이 진전 없이 종료됐습니다. 현지 시각 8일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터키 앙카라를 방문해 메블리트 차우쇼울루 터키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해당 회담에서 곡물 수출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만 동의한다면 선박 운항 경로의 안전을 보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와도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러시아는 곡물 수출을 위해 오데사 항구의 기로 제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점에 주목하며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참여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우크라이나의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거래는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따라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회담이 중대한 돌파구 없이 종료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7일에는 터키와 러시아 국방장관의 전화회담이 있었는데요. 또 독일 숄츠 총리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곡물 수출과 관련해 전화 통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해결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 곡물 수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 좀처럼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 하루빨리 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CNBC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팬데믹 실업자 가운데 90% 이상이 고용시장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 좀처럼 이 고용시장에는 좀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고요. 또 EIA 주간 원유 재고가 202만 5천 배럴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해당 소식에도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오늘 대폭 감소하면서 국제유가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13주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마지막으로 트라피구라 세계 최대 이제 원자재 거래 중개업체죠. 이 트라피구라의 CEO는 국제유가
물가가 하반기 중에 무려 $150를 찍을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마지막 아이템은 미국의 고용시장입니다. CNBC에서 설문조사를 내놨는데 실업자 가운데 무려 90% 이상 고용시장 복귀를 희망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CNBC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고용시장을 떠난 사람들의 90% 이상이 복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CNBC는 올 아메리카 워크포스 조사를 근거로 이렇게 말했는데요. 올 아메리카 워크포스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입니다. 현재 직업이 있는 사람 1,200명과 팬데믹 기간 동안 노동시장을 떠난 퇴직자 250명, 그리고 실직자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실직자 중 96%와 퇴직자 중 68%는 현재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직장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실직자들은 급여와 탄력근무, 워라밸, 자신이 적임자라는 느낌을 꼽았습니다. 퇴직자들 역시 비슷하게 응답했으며 파트타임으로 복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팬데믹 기간에 조기 퇴직이 더 많아진 걸 보여줬는데요. 퇴직자의 62%는 자신의 계획보다 더 일찍 퇴직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조기 퇴직의 주된 이유는 건강 문제와 코로나19였는데요. 이외에도 이번 조사를 통해 팬데믹 기간에 지급된 실업수당의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자 중 55%, 실직자와 퇴직자의 50%는 실업수당을 통해 더 오랜 기간의 실직 상태를 버틸 수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혜택을 받은 사람 중 40%는 아직 수당이 남아있다고 전했는데요. CNBC는 이와 관련해 아직 소비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으로 향후 몇 달간 긍정적인 소비 지출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CNBC의 이 설문조사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은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